안녕하십니까. 해석학 수업을 맡게 된 정승태 교수입니다. 해석학 수업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2주에 걸쳐서 해석학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계절학기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출석과 기말 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지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석은 매 강의를 듣고 제출하지 마시고 매 동영상 강의를 듣고 그 내용 중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나 또 좋은 문장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면 한두 문장을 써서 마지막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시면 되는데 제출할 날짜는 7월 18일 토요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교수의 이메일 밑에 자막이 나가는데 그곳으로 여러분이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26회의 강의를 생각하고 있고 4회 강의는 기말시험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기말시험에 대한 문제는 마지막 영상 강의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보다는 우리가 이번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드리고 하루 이틀 정도면 에세이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말시험에 대해서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여튼 상황을 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석학 수업의 교재로서 저의 책인 그가 있게 해석학 폼나게 풀어보자를 가지고 강독을 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책에는 여러 해석학 이론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해석학 이론을 포함해서 최근에 해체주의 해석학 이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해석학 이론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번 해석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 해석학 이론을 배운다라고 할 때는 최근 학문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런 해석학 이론을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계절학기 동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지는 아직 제가 잘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장 해석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먼저 읽어보면서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는 돌 대신 벽을 취하고 회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이 상상하여 하고자 하는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언어라고 하는 단어와 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석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 해석에는 두 가지 큰 해석이 있긴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그런 해석으로서 인간이 교만해서 하늘에까지 닿게 하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이 도시를 건설하게 되면 그 무리를 이끄는 사람 중에 권력자가 사람들에게 노동을 강요하게 되고 사람을 억압하고 자유의 그런 행사를 빼앗게 되면서 일종의 폭력이 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이 세운 탑을 흩으셨다 하는 경우의 해석이 또 있습니다. 어느 해석이든 제가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언어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언어는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 배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언어를 통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 사람들은 한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잘 되는 편이지만은, 그러나 언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제가 되는 것은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문화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언어를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어가 이해와 해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뜻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는 곧 해석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의 주제인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해석이라는 용어에서 두 가지 영어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hermeneutics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말은 해석이라고 단순히 이야기를 할 수 있고, hermeneutics라고 할 때 그 말은 해석학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일종의 학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자는 이 해석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떤 글이나 사물을 이해하는 행위를 이야기할 때 바로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hermeneutics라고 하는 이 후자의 경우에는 이해에 대한 이론들을 언급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요 interpretation과 hermeneutics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물론 대체로 요 hermeneutics 해석학 이론들을 살펴보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그 안에는 해석이나 이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해석학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학의 기원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여러 신들 가운데 한 신인 헤르메스에게서 유래를 합니다. 헤르메스가 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들을 인간 세상에 전달하거나 통역해 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hermeneutics라고 우리가 학명이 지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화 혹은 가토크, 신들이 하는 그런 담론을 인간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파생이 되었고요.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적인 용어는 원래 그리스에서 파생된 17세기의 신조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말이 이 고대에서 참과 거짓을 결정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신들의 이야기들, 신들이 하는 그런 회의나 신탁이죠. 신탁의 그런 의미만을 전달하거나 밝혀내는 일종의 기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해석자인 헤르메스가 선택이 되어서 인간 세상에서 신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고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헤르메스는 통역자나 번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일종의 신탁의 회의를 전달해 주는 전령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 그것이 결국은 해석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헤르메스가 누군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재 19쪽의 중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그리스의 신들 가운데 아폴론의 이복 동생이고 또 친구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그런 인물은 실제로 호메로스의 시대에 살았던 당시의 인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석학적 우리가 관점에서 이 해석학의 기운을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실제적인 인물보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전령으로서 또 번역자로서 전달자로서 역할을 감당을 해왔던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에서 유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상식적이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는 제우스와 마이아의 자녀였습니다. 켈레네라고 하는 동굴에서 출생을 하는데 당시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태어날 때는 동굴 안에서 강보에 쌓인 채로 태어나는데 헤르메스도 똑같은 그 당시의 풍습대로 동굴 안에서 강보에 쌓여 태어납니다. 그런데 마이아가 일을 하러 밖으로 나가자 이 헤르메스는 이 강보에 쌓인 그 강보를 벗어버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천을 풀고 동굴 밖의 세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세상으로 이제 나오게 되자 그가 발견한 최초의 그런 사물이 이 거북이였다고 보는데 그런데 헤르메스는 거북이를 보자 거북이의 등껍데기를 가지고 소리를 발명하는데 그것이 일종의 수금이었다.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서는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동굴 밖에서 헤르메스가 자신의 이복 동생인 아폴론의 암소 50마리를 훔친 적이 있습니다. 유목문화에서 소들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었는데 헤르메스는 소들을 뒷걸음질 치게 해서 결국 목장에서 빠져나오게 하고 소들을 숲속에 숨겨놓고 자신은 다시 동굴 안으로 되돌아 들어가서 자신의 강보로 다시 감싸고 모른 척했던 그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화가 잔뜩 난 아폴로는 동생의 그 동굴로 가서 이 문제를 따지게 됩니다. 이때 헤르메스는 자신이 몰고 가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목장의 경계를 넘지 않았다고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헤르메스의 행위가 강계와 거짓의 그런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서 헤르메스는 자신이 만든 수금을 통해서 아폴론을 설득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아폴론 앞에서 수금을 연주를 해주죠. 그래서 노래를 불러주고 그를 매료시키게 됩니다. 아폴론은 수금을 선물로 요청하게 되고 그 대가로 헤르메스에게 황금을 만든
마법 지팡이를 동생에게 선물을 합니다. 하나의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팡이가 등장을 하는데, 지팡이는 목자의 가장 중요한 상징으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데, 헤르메스의 곁에 늘 같이 동행하는 주요한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길의 안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러한 이야기에서부터 사실 헤르메스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해석학의 이론을 암묵적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동굴 안과 동굴 밖을 넘나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해석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굴 안은 동굴 밖의 세계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그런 세계에 들어가야 이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적 정황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 교재 21쪽에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사람들은 수없이 서로 다른 동굴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나의 세계와 타인의 세계, 여자의 세계와 남자의 세계, 부모의 세계와 또 아이들의 세계, 정치적인 세계와 민초들의 세계, 종교의 세계와 세속의 세계 등 우리는 수없이 동굴 안과 동굴 밖을 넘나듭니다.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건너가고 넘어감으로써 우리는 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인이 있는 그 세계를 이해해야만 되듯이, 우리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세계로 넘나들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해석은 때때로 이렇듯 넘나들면서 확고한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 또 내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편견에 사로잡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확고한 생각이 사라지고 해석학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붕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넘어감의 경험이고 그것이 곧 이해이고 또 해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것은 그것이 해석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 사실을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의 의미가 이 헤르메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여행자의 안내와 경계성 이정표, 또 일종의 규범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헤르메스가 늘 아폴론에게서 받았던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데 이 길 안내자의 역할, 이정표를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할 때 그 해석학은 분명한 경계, 또 길 안내, 이와 같은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헤르메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의미가 번역하다, 또 설명하다, 전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헤르메스는 신탁에서 이루어진 이야기들을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서 설명을 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신들의 무슨 의도를 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를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전달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자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신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정확하게, 보다 객관적으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헤르메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세 번째 의미는 정확한 번역, 또 정확한 설명, 정확한 전달, 이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라고 할 때 근대에서 보통 이제 이루어진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정의를 하자면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해석학이란 이해의 기술입니다. Art of Understanding 입니다. 여기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기술,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art, 예술, 기회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해석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건가? 그것은 한마디로 이해의 기술입니다. 일단 이해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Understanding, 이전에 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해의 이전에 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름이 아니라 misunderstanding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류가 가능한, 오해가 가능한 것은 바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시도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오해는 이해 이전에 시간적 단계에서 오는 것이다 봅니다. 오해가 생기면 바로 그것이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해가 생기는가? 오해가 배제된 이해는 그러면 존재하는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 실제 오해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헤르메스가 주장하듯이 동굴 안과 밖을 넘나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생기는 것이 오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교재에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의 신 보들레르의 네빌 일기에 실린 글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오직 오해에 의해서 진행된다. 모든 사람이 서로 합의하는 것은 전반적인 오해에 의해서다. 왜냐하면 만약 불행하게도 서로 상대를 알게 된다면 결코 합의할 수 없을 터이니까. 이거는 참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보들레르는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 오해에 의해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오해의 생산을 사실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객관적이고 좀 엄밀하고 정확한 해석을 해내려고 이해한다고 해도 사실 이 오해를 피할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에는 가치평가의 작용도 있고 의미 창조 작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우리 잠시 후에 2강의에서 여러분을 뵙도록